안녕하십니까. 논술 설명회에서 수업 설명을 맡은 최윤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논술 설명회에 와주셨다면은 우리 애가 이제 논술을 준비를 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셔서 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논술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우리 애가 논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논술을 해야 될까, 논술이라는 게 이제 입시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해야 될까 이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먼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논술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작년 입시 결과라든지 올해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해주신 김영순 소장님께서 입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역이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원을 찾아주셨다면은 잘 찾아주신 것 같아요. 육모 이후죠. 육모 이후고 여름방학 요 시기인데, 이때가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이제 논술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한 학생의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기초를 가지고 이제 산모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탐색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육모를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되죠. 저는 성균관대 아니면 안 가요 이런 친구들이 겨울방학이나 산모쯤에 와가지고 이제 그래 열심히 해보자고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육모라는 이제 현실의 벽이 딱 생기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교를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들어가게 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이제 쓰기를 반복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고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죠. 그래서 수능을 중심으로 파이널이라는 거 하는데, 수능 시험날 전에 수업을 쫙쫙쫙쫙 깔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1차 파이널, 그리고 2차 파이널이라고 부르는 이 파이널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실질적으로는 수능 전이면 전대로 부담이 돼서 준비를 하기가 어렵고, 수능 이후면 이후대로 많은 학교들이 수능 직후에 논술을 해요. 수능 이틀 후, 수능 3일 후 이렇게 논술을 보고, 뭐 아닌 학교도 있죠. 일주일 후에 논술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외대같이 많은 학교들이 수능 이틀, 3일, 4일 이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때 수업을 들어서는 실질적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다. 학교를 명확하게 정하고 반복적으로 글쓰기를 해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많은 방식을 해봤는데, 논술에 대해서 좀 낭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옛날 논술과 지금 논술이 워낙 달라지기도 했고 이래서 논술이라고 했을 때 대체 어떤 것들을 학원에서 배우게 되느냐, 그리고 논술이 뭐냐 라고 하셨을 때 그게 뭔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논술이라는 게 이렇다더라, 뭐 올해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논술은 이런 시험이다 라는 것을 뭐 알고 계시면 좋고 딴 분들한테 전해드리면 좋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왔었던 문제기도 하고요. 논술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요약도 있고 비교도 있고 평가도 있고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요약 유형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요약에 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거를 100자로 요약한다고 할 때 100인 100승으로 나올 것 같은데
채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자라고 한다면 원고지로 백자거든요. 그랬을 때 그 문장이 한 3문장 정도 나오게 됩니다. 요 글을 3문장 정도로 요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그냥 백자에 되어 있지만 바로하고 20점, 이 문제 20점 배점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써야 20점을 받고 어떻게 쓰면은 그에 더 준하는 점수를 받고 어떻게 쓰면은 점수를 못 받느냐, 요거는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학생 답안, 요거는 이제 학생이 이렇게 썼을 때 2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을까, 요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을 보시면 그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가난에 학순환을 탈출하다 많지 않다. 그 지역에 가난이 결부되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인이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흑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낙후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글이 이루어져 있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할 때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이들의 자식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들로 가난을 물려받게 된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학생이 썼었던 답안인데, 이렇게 쓰면 20점 만점에 몇 점을 받게 되냐? 깜점을 받게 됩니다. 놀랍죠? 야, 뭐라도 썼으면 점수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백자에 맞게 요약을 하라고 했으면 가난에 대한 글을 안 했는데 좀 가난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 논술에서 채점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글이에요. 글쓰기에 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당연히 이런 답안은 점수를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이 글은 제시문의 결론을 반영하지 못했고, 둘째로 논증적으로 쓰여지지 못했고, 셋째로 키워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없다. 즉 결론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아. 요약해서 말해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게 사실 글의 경우에는 결론일 텐데, 얘 글을 보면은 결론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중간 문장이 결론인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도 좀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이제 채점자가 온전적으로 좀 읽어줘야 이게 이유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결론에 대한 반영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랑 비슷하게 이거는 사실은 처음 논술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에게 그 기초적으로 이 학생이 얼마나 글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내는 많은 테스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유학생이 이제 글을 못 쓰는 학생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을 보고 그 개천한테 용난다 이런 것도 인용하고 읽히기 쉽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걸로는 논술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결론을 찾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결론을 찾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쓰는 것, 이것이 논증을 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첫 시간에 늘 하는 얘기가 논술 수업 들어봤지? 논술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열에 파는 논리적인 글이요. 논리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질문은 당연히 논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을 못 하는데, 논리라는 것은 결론이 있고 그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근거가 되는 거겠죠. 논리라는 것은 결론이 있고 근거를 쓰는 것이다. 물론 이제 뭐 그럼 근거부터 쓰고 결론 쓰면 안 되냐, 한국 사람은 마지막까지 말을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써도 되기는 됩니다. 그렇게 써도 그 배점 요건을 만족시키긴 하지만 별로 좋은 글은 아니죠. 두괄식으로 쓰는 것이 좋은 글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쓰고 근거를 쓰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논증의 방식이다
그래서 문술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을 써야 됩니다. 답을 맞춰야 됩니다. 이 답이 있고 그리고 쓰는 방식이 있어요. 결론부터 쓰고 근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읽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글을 잘 독해하는 방식을 모르고 앞부분에 치중된 독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별 생각 없이 자주 반복되는 말들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주저리 쓰지 말고 주결이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글이냐? 그 다음에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글을 읽으면 이제 기본적인 논증적 독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이제 등장했지만 시켜보면은 아니 선생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가난에 대한 글 아닌가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힘들다는 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반문을 많이 해요. 질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학생인 거죠. 그런 학생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첫째, 결국이라는 연결사를 봐도 알 수가 있고 뭡니까? 요런 글의 이제 한국어로 된 글의 결론을 파악하는 것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어 영역에서 다음 글의 요지를 찾으시오, 다음 글의 주제를 찾아보시오 라고 묻는 질문이랑 사실 비슷한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해요. 그런 집중력을 읽어줘야 되는 글이고 왜 이게 근거가 되고 왜 이게 결론이 되느냐? 가난은 지역과 결부되어 그 악순환, 대물림의 악순환을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명제가 여기에 핵심 명제고 낙후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 명제라면 두 명제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가난한 지역에 국가가 딱 집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난의 악순환과 대물림을 개인이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이다가 들어갔죠.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아니면은 지역적인 가난을 그리고 대물림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다. 그것 때문에 낙후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결론이 근거가 둘 중에 어떤 문장이 결론이 되고 어떤 문장이 근거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이 결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논증적인 독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백자로 요약한다 라고 했을 때는 두 발식으로 세 문장을 쓴다.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가난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왜냐하면 근거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과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글이죠. 그리고 만약에 한 문장 더 써야 된다면 이를 흑인 여성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이제 50자를 쓰라고 한다면은 결론과 근거만을, 그다음 100자를 쓰라고 한다면은 흑인 여성의 사례까지 넣어주는 것. 요것이 논술에서 써야 되는 것과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을 걸러내는 일종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유가 뒷받침하고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역의 역사가 결합되어 있다니? 예를 들면 흑인 여성은 이런 식으로 글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이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대로 안 읽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안 보셔도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학교가 학생의 글을 채점하기 위해서 내놓은 채점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외대인데 보시면 이제 A 플러스 A0, B 플러스 B0, D, F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채점 기준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거는 거의 모든 학교가 똑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모든 학교가 같고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글이라면 이 글이 만점짜리 글이라면은 이렇게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은 A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5개의 제시문을
두 유형으로 나누되 다나 나를 전자의 입장으로 나를 후자의 입장으로 기술한 경우 이거는 기본이고 결론이고 제일 위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약에 결과, 책임, 권한, 부여, 적재적소, 배치 등의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매끄러운 경우 구성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경우 따라서 그러므로와 같은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할 연결 그 다음에 당연히 자수 400자 이내로 이거를 써라 라고 했으면은 자수를 지켜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만족시킬 경우에 이 답안은 A+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논술이라는 거는 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좁은 부분이에요. 전체 100%의 학생이 이제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논술로 뽑는 것은 11%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좁은 문이죠. 뭐 티오가 5명 있고 티오가 10명 있고 이러는데 이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몰려들어서 쓰는 것이 논술이고 사실은 논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채점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고 명확하고 논증 형식을 기본적으로 갖춘 글을 만점에 가깝게 써내는 피아노 콩쿨 같은 겁니다. 글쓰기 콩쿨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피아노 콩쿨에 나간다고 했을 때 곡이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곡을 한두 번 쳐보고 콩쿨에 나갈 것이냐 뭐 5번 쳐보고 콩쿨에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 학교의 글을 그 학교의 논술을 계속해서 써보면서 일단 답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부드럽고 잘 읽히게 쓰는 능력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써보는 것이 논술 수업에서 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를 학교에서는 안타깝지만은 직접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논술 수업에 오면은 학생들이 좀 낯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논술 들어보고 뭐 할만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맨날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묻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야, 너 2합 7 맞춰가지고 2합 6 맞춰가지고 지금 이걸로 글 한 장 써가지고 숙명여대 들어갈 수 있는데 글 하나 써가지고 성균관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쉽게 하면은 개나 소나 다 가지. 그 정도로 좀 어렵고 이제 계속해서 완벽을 기해서 계속 깎아 나가야 되는 것이 논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 뭐 청산유수처럼 말한다 뭐 이런 걸로는 뭐 이해한다 이런 걸로는 조금 극복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각 학교에 그 논술 합격점, 논술이 100점이라고 했을 때 합격하는 사람들이 몇 점 정도의 점수대를 가지고 있느냐, 뭐 학교별로 다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90점대를 맞아야 됩니다. 논술로 합격하려면 그 논술이 만점 100점이라고 하면 90점대를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문학과, 철학과 이런 학과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점수대가 더 높은 경향이 있어요. 93점, 96점. 이 말인즉슨 아까 많은 그 채점 기준을 다 만족시키고 잘 읽히면서 예쁜 글씨로 잘 썼다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그 수기로 그 긴 글을 쓴다는 게 약간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글씨도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논술을 채점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수님이세요. 교수님들은 저도 대학원에서 조교를 많이 했지만 교수님들은 되게 깐깐하시고 글씨가 사실은 본인의 그 좀 나이 드신 눈에 읽기가 힘들다고 하면 그대로 채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사실 이제 이게 논술 수업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데 글씨 연습도 시켜요. 그 십자 노트 아시죠?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는 그 노트 가지고 야 초성이니까 왼쪽 칸에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제 모음이니까 오른쪽 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논술 수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있으니까 요런 학교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학교랑 요 학교는 날짜가 겹치니까는 여기 말고 여기를 쓰자, 혹은 요 둘 중에서 하나를 택일할 수밖에 없다, 요런 상담까지 다 하기 때문에 논술과 관련해서는 그냥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논술 관련 입시 상담이 전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논술만 맡는 게 아니라 구술도 맡고 있고 학종 전반에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학생에게 이 말을 하는 게 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은, 논술을 막 시켜보다가 이 학생이 조금 논술로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야, 너 학생도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해서 이제 이 학생이 뭐 서울여대, 뭐 과천대, 그 다음에 뭐 덕성여대 이런 데 논술을 쓰려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는 아닌 거죠. 내신이 이제 4등급대인 친구였어요. 4, 5등급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너 논술도 하지만 육문술 하지 말고 논술 3개에 학종 3개 써라. 이제 그때만 해도 자소서가 있던 때이기 때문에 자소서 쓰면 쌤이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술 수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논술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학원 강사의 최고의 목표이자 최고의 보람은 이 학생이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학교를 잘 상담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도 된다. 수시와 관련해서 정시까지 넣어있고 수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목 이후에 여름방학 때, 파이널 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수업을 클리닉이라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클리닉이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반은 놀랍게도 3명이 마감이고요. 지금 반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지만은 뭐 수요일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3명의 학생을 받아서 1대1 해설을 해주고 강사 직접 첨삭을 해주고 대면 첨삭까지 하고 그날 리라이팅까지 다시 쓰기까지 다 하고 가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논술 수업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논술 수업은 4시간이거든요. 4시간이나 뭘 하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논술 시험장에 가서 논술 답안 쓰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2시간은 학생들이 글을 씁니다. 와가지고 그 문학에 대한 글을 써요. 그리고 글을 쓰고 있을 때 한 명씩 불러 나가서 전주에 썼었던 글에 대한 대면 첨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동안 글을 쓰고 나머지 2시간 동안은 강사가 요날 학생이 썼었던 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은 요 전주에 썼었던 글을 또 글쓰기 할 때 불러내서 한 명씩 첨삭하는 이제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반의 형태라면 클리닉반은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없고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썼을 때 이 학교에 이제 문제가 2개다라고 가정을 하면 1번을 쓰게 시켜요. 예를 들어서 1번 800자, 2번 1200자 이렇게 써야 된다 하면은, 야 이거 50분 만에 쓰고 2번은 1시간 10분 만에 쓰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학생이 문항 1에 대한 글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문항 1에 대한 글쓰기를 끝내면 그거를 강사한테 제출을 해요. 그리고 학생은 곧장 돌아가서 문항 2번에 대한 글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1번, 2번을 그냥 쭉 달아서 쓰는 셈이죠. 그리고 학생이 2번 글쓰기를 하고 있을 때 강사는 문항 1번에 대해서 서면 첨삭을 하고 있어요. 학생이 썼었던 답안 1번에 대해 서면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2번을 다 써서 가지고 오면 문항 1번에 대한 대면 첨삭이 이루어져요. 문항 1번에 대한 대면 첨삭. 그 다음에 학생이 완벽하게 합격권의 답안을 썼을 가능성이 되게 낮으니까는 이제 1번은 뭘 잘했고 뭐를 못했고 이런 키워드가 빠져 있으니까 합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지도가 있고 나서 학생이 1번 리라이팅을 하러 갑니다. 1번 재쓰기를 하러 가면 이제 강사가 옆방에서 2번에 대한 서면 첨삭을 진행해요.
그리고 2번을 그 1번에 리라이팅을 써갖고 오면 2번 대면 첨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그날 썼었던 것에 대해서 그날 1대1 대면 첨삭을 받고 그날 리라이팅까지 다시 쓰기까지 다 해보고 가는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강사한 학생이 상호 적용하면서 그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명수가 3명이기 때문에 각 반에 3명씩 마감으로 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3시간 동안 한다. 뭐 장점은 대충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학생이 이때 쓰는 글이 굉장히 많아서 좀 그 피곤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일주일에 3시간을 들여서 리라이팅까지 다 하고 그날 쓴 거를 그날 대면 첨삭 받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연히 강사가 첨삭하는 거기 때문에 첨삭의 질은 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기존의 학생들이 받았던 첨삭을 예로 들어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상황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숙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배포하는 양식에 맞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첨삭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명수 부장님께서 입시 설명. 저희가 클리닉식으로 수업을 운영한 게 지금 이제 한 3년 차쯤 되는 것 같고 그 전에는 클리닉하고 일반 정규반하고 같이 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클리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 반에 학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수요가 다 다른 거예요. 아니 이걸 우리가 대규모, 그러니까 그 아까 강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 이제 학생이 대규모로 모일 때고 이게 점점 그 논술이 축소되면서 어떤 대규모 강의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육지책으로 했던 건데 해보니까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학생이 적을 것 같으면은 그럼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이 반으로 운영을 해보리자라고 해서 생겨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더 많으면 좋기는 한데, 일단 3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걸 1대1로 이제 첨삭이 들어가는 시간이 꽤 많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일단 합격률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 아마 대형으로 여는 학원들 아실 거예요.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고대가 없지만 이제 연대반 그리고 연서성반, 그죠? 그래서 그럼 그 문제들만 풀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도 열고 싶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학생이 안 모이고, 근데 열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열면은 강사가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이건 강사가 거의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수업이라서 많이 힘들죠. 자, 그럼 그렇고요. 이제 논술 전형하고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논술이, 저는 이게 25학년부터 논술 폐지시킨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정권 바뀌니까 확실히 바뀌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일단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모 대형 학원도 큰일이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버티는 자만 이긴다. 무조건 간다. 끝까지 간다. 걔네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문논술 기획인가 이걸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연세대학교 저기에요. 활동수요. 합격자 등급 분포예요. 합격자 이 70%입니다. 70% 합격자 등급인데 요 보면 1.8엔, 1.15, 1.8엔, 2.5. 우리 아이가 2.5등급이니까 여기 쓰면 되겠다. 70%니까 넉넉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쓰면 떨어지는 거죠. 네, 왜냐면은 요게 지금 학종이거든요. 활동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보통 자사 특목애들이 이걸 확 떨어뜨려요. 뒷꼬리가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고 쓰시면 안 되는 전형이에요, 여기는. 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못해도 우리는 요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50%컷 정도까지는 이제 보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여기에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2.79까지 3.3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거 상황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여기 자사 특목애들을 내가 면접으로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연세대 쓰면은 그럼 일반고, 이 동네 일반고에서 연세대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1점대로 보통 들어와 줘야 됩니다. 2점대 넘어가면 일단 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수시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영. 그러니까 일반고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고나 특목고 같은 데서는 특목자사에서는 계열적 합도 쓰거든요. 근데 계열적 합을 마찬가지로 일반고에서 쓰려면 상당히 높은 등급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70%컷만 공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 등급에서 내가 쓰면은 못 가요. 알겠죠? 네, 요 등급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방 외고랑 지방에 있는 특목고들이 있어요. 국제고등학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까지 다 들어오는 거라서 여기 이 동네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등급까지 들어오냐면 1.7, 8 정도 인문계열에서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1.78 정도 나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쓰게 되냐면요. 서강대, 성균관대를 학종이 아니라 교과를 쓸까 말까 이제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 네, 거기는 붙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쓰는 애들의 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정도에서 쓴다고 하는데 사실 논술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은 어때요? 사실 그게 아니죠. 그죠? 연대 빼고서 쓸 때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를 못 가니까 보통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학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경희대예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의 상위권 학과들 것만 지금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얘네들도 꼬리는 길어요. 여기 얘 보면은 미디어 학과가 이렇게 해서 5.x까지 붙었잖아요. 이거 우리 일반고 아니에요. 제 거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에 몰려 있냐면은 요 앞대가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학종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3등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일반고에서는 일단 쉽지 않다. 이 앞대가리에서 이제 간다. 여기까지 있잖아요. 경영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동네에서 한 3등급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 친구들이 경희대를 저게 붙을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쓸까 같아요? 학종을요? 절대 안 써요. 이 동네에서는. 걔네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정시에서 고대를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 근데 이제 사실 서강대나 중앙대는 학종으로 또 어불성설이죠. 절대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논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신이 빠지는데 할 수 있을까? 어떤 친구들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5등급 넘어가는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논술이 점점 완화가 됐어요. 이게 내신 반영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반영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논술 100으로 뽑는 학교들 여기에요. 논술 100이니까 저기가 그 교과 성적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원래 다 들어갔던 학교들인데 다 빼버렸어야지. 논술만 잘 보면 붙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감안을 해야 됩니다. 논술 90인 학교들이 있어요. 한양대는 내신을 안 봐요. 내신을 안 보고 여기는 그 서류 종합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신 없고 얘네들은 내신이 교과 성적이 10%밖에 안 들어가요. 10%면은 별 영향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작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80%. 야, 이거도 80%인데 여기에 출결이 10%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가 10만, 정확하게 보면 교과 10이에요. 서강대, 한국외대. 외대는 또 되게 웃기는 게 내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할 때 등급으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점수로 반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90점을 받았는데 3등급, 4등급이 뜰 수도 있잖아요. 근데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쳐주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95부터 1등급을 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 사실 등급에서도 깎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학교들 보세요. 여기 다 모아놨으니까 연, 서, 성, 그 다음에 한, 어디 갔어요? 중앙대 교과 20%죠. 여기도 교과 내가 상위권만 골라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영향이 더 적어요. 20%인 데에다가 내가 골라서 넣기 때문에 상위권만 골라서 넣기 몇 개만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별 영향이 없어요. 경희대가 원래 내신 반영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100으로 바뀌었죠. 외, 어디 갔어요? 외, 시대는 지금 인문이 없어진 지 좀 됐고요. 중경외시, 그리고 이대, 그 다음에 동. 이거 우리가 말하는 여기 서울의 상위권 학교들은 사실상 어떻다? 거의 그냥 논술 성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거의 편차가 안 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면은 이제 논술만 잘 쓰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 안 좋은 점은 논술 전형이 축소가 되어 가면서 좀 뽑는 인원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게 이제 경쟁률에 영향을 끼치고
하는데, 근데 또 좋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논술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요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논술 선생님들이 논술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든지 아세요? 논술을 쓰는 아이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부터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내가 논술을 준비하면 오히려 승산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논술이 되어버렸어요. 자, 일단 논술 내신까지 봤죠? 그 다음에 실제 경쟁률. 실제 경쟁률을 뭐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계속 완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웃기는 게 이 실제 경쟁률은 비슷해요. 예전이나 보면은. 네. 근데 이 23학년도 경쟁률 보세요. 84대 1이에요. 이거 보면은 못 쓰죠. 그죠? 84대 1이에요. 실제 경쟁률 어떻게 됐습니까? 23학년도 40대예요.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보러 가면 비어 있는 거죠. 그죠? 정치 외교학과 71.3대 1이죠. 근데 29.3대 1. 이건 반토막 더 낮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경희대가 그러면은 지금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과목 합 5예요. 두 과목 합 5.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2등급, 3등급 이렇게 맞으면은 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영어에서 한 2등급 맞아주고 수학에서 3등급 맞추는 방법. 그리고 사탐 공부 안 하고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완화된 학교가 너무 많아요. 이 두 개 합 4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대도 완화가 됐어요. 성대는 예를 들어서 국수영, 탐탐도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탐탐을 예전에는 평균을 냈는데 평균이 아니라 탐탐을 별도로 과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탐구 두 개에서 2등급, 2등급, 그리고 영어 2등급 이렇게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빡셌던 데가 이대하고 중앙대인데, 중앙대도 뭐냐면 평균을 넣고 얘네는 절사도 안 하고 반올림을 했었는데 이것도 하나로 줄이더니 이제 지금 한 과목 반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도전을 할 때는 보통 두 개 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학교는 다 칠 수 있어요. 두 개 일단 합사가 나왔다 그러면 두 개 합 5인 데는 다 칠 수 있죠. 외대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되고서 나머지를 2등급만 맞으면 성대도 칠 수 있고 뭐 이대도 칠 수 있고 중앙대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대를 만약에 아까 저기로 가면은 학생부 교과로 가면은 1.6, 7, 8 못해도 8까지는 들어와야지 되는 건데 이제 이 동네에서는 그런 등급이 쉽지 않죠. 그 정도 등급이 나오면 문과에서 손가락 안 해줄 거예요. 저쪽에서 그 잠실 쪽에서 여기서는 이과 애들한테 치어서 그 등급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이 동네에서도 거의 전교 1등 가까이 되는 성적이란 말이죠. 인문계에서 1등이요. 그런 애들이 논술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한 3등급, 4등급, 지금은 이제 5등급, 6등급이 되더라도 이제 보통 예전 같으면 6등급이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교과의 영향이 엄청 줄어들었기 때문에 논술로 승부 본다고 하고서 쓰면 됩니다. 실질 경쟁률 내가 수능으로만 맞춰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거 일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논술을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관건은 근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어머님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논술을 가르치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너는 엄마한테 써라 어디 빼라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어머님들은 모르고 뭘 보고 접근을 하냐면은 일단은 욕심을 갖고 접근을 하죠. 이 학교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 당연해요. 그렇게밖에 이제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수리 개념 여기 수리 논술이 있는 일단 제일 관건. 그죠? 수리 논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가 수학이 약하면은 수리 논술을 못 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수리 개념 응용형이라고 말했고 경제 경영 내용을 응용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그냥 직접 푸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수학이 약하면 어쨌든 이 세 학교는 다 피하게 되고 이것은 혹시라도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학교의 수리 논술 문제를 일단 풀어보서 도전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감당 가능한지 아닌지는 해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이 3등급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못 써요. 여기서 쓸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 왜냐면 그 수리 이렇게 문장으로 준 것들을 수식으로 잘 표현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수학이 한 3등급 정도는 좀 힘들고 2등급 이상 나올 때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세대 전계열에서 나옵니다. 얘네는 1, 2가 있는데 다 수리 논술의 수학 수리 개념, 수학 개념을 응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어떨 때는 계산을 직접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산을 안 하고도 풀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쉽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연세대. 그래서 보통 연세대는 빼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수학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이게 수학 문제 전부가 아니고 문제가 쪼가리 문제도 4개거든요. 600자 정도 쓰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에서 2개가 수학하고 긴밀하게 하나는 거의 수학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인문 제시문하고 연관지어서 써야 되는 게 또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 수학적 의미를 이해해갖고 그 우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이제 수리적 틀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잘 안 되면 못해요. 그래서 연세대는 수학을 잘하면 도전해.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수학만 되게 잘해. 그럼 도전해볼 만해요. 근데 영어 제시문이 있어요. 좀 길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어도 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서 아 너는 좀 여기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응용형 중앙대 경영 경제계열. 네, 여기는 20%의 문제 20.8단이 되어 있는 것이 수리 논술로 나와요. 전통적으로 계속 비슷한 유형으로 나옵니다. 경희대 사회계열이 중앙대 경영 경제계열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요즘에 여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문제 유형이. 네. 그리고 이화여대 인문계열이 원래는 그냥 비례식 같은 거 푸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는데 최근 한 5년 정도에서는 여기도 이 경영 경제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인문계열 2라고 되는데 그냥 사회계열이에요. 행정학과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정치학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학과들이 이제 여기 수리 문제가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을 내가 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이화여대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인문 문제가. 아까 근데 인문계열 원 문제가 특히 어렵고요. 인문계열 2 문제는 괜찮은데 여기 수리가 걸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세세한 것들은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게 아니라 대충 우리가 논술을 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을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공부를 해가면서 학교를 빨리 정해갖고 이걸로 가야겠다라고 하죠. 그런 것은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가 있죠. 수학 문제풀이 한양대 상경계열 여기는 한 4문제 정도가 나오면은 그 중에 반 이상 맞추면은 왜냐면 쪼가리로 돼 있기 때문에 반 이상 맞추면 붙습니다. 인문 논술 쪽에서는 600자 정도 쓰는 한 문제밖에 없는데 그것은 변별이 없어요. 변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결정한 겁니다. 건국대 인문사회 2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1번 문제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인문사회 2라고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에도 수리 문제인데 여기보다 쉬워요. 여기는 진짜 어려워요. 알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도 저도 안 되고 난 수학 진짜 잘한다 그러면 여기 도전해 볼 만하죠. 네. 안타까운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가르쳤던 애가 한양대 상경계열을 두는 수학을 잘해요. 3수였어요. 근데 3단수인데 한양대 문제를 풀고서 답안지를 안 내고 문제지를 내고 나왔어요. 아니 괜찮아요. 연대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걔 멘탈이 참 놀라워요. 걔 멘탈. 왜냐면 한양대를 그때 코로나 때가 딱 걸려갖고 그때 시험이 다 이동했잖아요. 연세대가 원래 10월에 시험인데 11월로 옮겨갔어요. 근데 한양대가 앞에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한양대가 또 수능 짓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한양대 시험 보고 나서 연세대를 가서 시험을 본 거예요. 와, 그 여자애인데 여자애 멘탈이 그런 애 처음 봤어요. 여자애들 어떤지 아세요? 약간 성적인 편견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오전에 국어시험 망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남자애들은 쿨하게 망했네 다음 거 보지 하고서 이렇게 푸는데 여자애들은 그 다음 국어시험 보고 나서 이제 뒤에 수학 영어를 같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남자애들이 국어만 딱 망쳐있는데 여자애들은 이제 국수영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여자애들이 멘탈이 좀 더 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시험지 내고서 나 연대 간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죠. 자,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성경 볼 때마다 걔 생각이 나요. 자기도 왜 그랬나 모르겠대요. 나중에 만났는데. 네. 그리고 이 건국대 어렵고요. 숭실대가 의외로 상경계열에서 수리가 어려워요. 이게 비슷합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얘네들 학교 쓰는 애들의 등급보다는 수준보다는 수리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내가 수리에 자신이 있다. 딴 건 다 모르겠어. 난 진짜 난 다 영어도 좀 그렇고 다 그래. 그러면은 진짜 공부를 해보세요. 내 수리 진짜 잘한다. 딴 거 다 빼고도 나 수리만 잘해. 이과에 옮기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요거 하나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첫째, 수리 논술 내 수학 실력하고 관련이 된다. 논술 경향 파악인데 이것은 공부하는 방법하고 관련된 거예요. 앞에하고 좀 다르게. 자, 이건 뭐냐면요. 이 기본형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기본형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재심을 요약하기. 재심을 요약하기. 그 다음에 자료를 주거나 뭐를 주거나 해서 비교하기. 그 다음에 평가하기 해서 그냥 가장 단순한 형태로 주제시문 뭐 비교하시고 아니면 뭐 몇 개의 재심을 요약하시고 아니면 A 재심문 갖고 평가해보시고 뭐 이런 거세요. 근데 그런 형태의 문제로 내는 데가 성균관대 전계열. 여기는 3개로 보통 나눠서 인문 1, 2, 3 2개로 나눌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부 그래요. 수리는 없습니다. 경희대 사회계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 문제가 수리예요. 그 빼고 1, 2번 문제는 성균관대를 공부하면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학교를 공부하면 다른 학교가 커버가 돼요. 그리고 한국예대 전계열, 그리고 카톨릭 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쓰는 학교 수준에서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성균관대를 기본으로 놓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외대를 기본으로 놓고 할 수 있고, 더 밑에 쓰는 애들은 카톨릭대를 기본으로 놓고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합사를 맞추면은 여기 있는 학교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학교 6이기는 하지만 다른 과목들을 맞추기가 어렵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대였는데 지금은 외대를 가장 기본으로 놓고 공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응용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한양대 상경계 1번 문제, 언어 논술 부분은 아까 이 수리는 따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커버가 될 수 있고, 중앙대 경영경제계열 1, 2번. 예, 여기도 응용이 돼요. 얘네를 공부를 하면은 이게 싹 해서 이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 유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장문형이라고 표시한 학교, 준장문형 뭐 이렇게 하는데 단문형 문제, 얘네들은 약간 별도의 학습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강대는 2개의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두 문제가 이제 800에서 1000자 정도를 써요. 근데 제시문도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4개고 어떤 경우에는 7, 8, 9개까지 나오거든요. 그 제시문이 많아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근데 그거하고 약간 유사한 게 한양대 인문사회계예요. 그리고 경희대 인문체능계에서 보통 지금 문제의 형태가 살짝 바뀌었는데 2번 문제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국대 인문사회 1번에서 인문사회 1계열에서 2번 문제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조금 어려워요. 요 문제들은. 그러니까 여기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의외로 이쪽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편해요라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대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성대 문제 푸는 게 편한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서강대가 더 편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내신 등급이 진짜 꽝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능도 좀 그렇다. 그러면은 너는 한양대 인문사회 하나만 질러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밑에 쓰더라도 여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도전 안 시키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 정도는 너 진짜 극상형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숙명여대, 그렇고요. 성신여대. 얘네들은 서울여대 얘네들은 글자수 제한이 이제 여기는 800자, 1000자 정도 되고 서울여대는 제한은 없는데 보통 얘네들도 800개 이상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준장문형이 보통 600자. 사실 600자 쓰는 학교들은 되게 많은데요. 아까 여기 언어 논술을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경제 경영계열 1, 2번도 이렇게 쓰고요. 다른 학교들도 동국대 3번도 그렇고 단국대 3번도 그렇고 600자에서 800자 사이에 쓰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뭐 경기대도 700자에 750자 내외로 쓰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내가 그래도 논술로 도전한다라고 그럴 때 뭐 이제 여대만 공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외대를 중심에 놓든지 아니면 성대를 중심에 놓든지 보통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보통 크고요. 이제 그 밑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는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약간 곤란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단문형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진짜 짧겠어요. 동국대 뭐 한 230자, 50자. 아니,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한 1, 2번 정도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요. 230자, 400자, 400자, 440자, 그리고 600자, 뭐 이렇게 써요. 덕성여대 뭐 200자짜리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500자로 또 바뀌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당국대도 200자, 300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뒷 문제는 좀 길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이제 별로 관심 없죠. 아이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오히려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 요건데요. 이건 제 임의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마다 체감으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 최상, 연세대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화여대 인문계열 1, 이 인문 1의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애들 시켜보면은
그 문제 보면은 뭔가 답이 되게 짧게 나와요. 한 300자, 400자, 여기 분량 시간이 없거든요, 얘는. 근데 답변이 나오다가 말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제시문을 옮겨 놓죠. 그건 뭐냐면 제시문을 읽기는 읽는데 이거를 분석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얘는 비교 문제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럼 비교의 여러 차원들을 보면서 다각적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거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여학생들이 꿈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연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나 그래도 야, 이화여대는 여대 중에 최고인데 여기는 가야지라고 하고 딱 했다가 선생님 저 그냥 뺄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훈련이 좀 필요한 학교들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 훈련을 좀 잘하면은 여기는 성과를 내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갖고 못 맞추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경희대가 2개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30% 충족률이 30% 40% 나오는 거죠. 여기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근데 연세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쓸지 말지는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상. 보통 애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학교가 이제 서강대예요. 이거 쉬워하는 학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워해요, 애들이. 서강대. 그리고 중앙대 1번 문제 특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 인문체능계의 문제가 이게 인문체능이잖아요. 이 계열의 영향도 사실은 좀 있어요. 아까 이화여대 인문계열 2는 수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1번, 2번 문제는 얘네들보다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인문학적인 게 좀 더 강하고 거기는 사회과학적인 게 좀 더 강해요. 근데 애들이 사회과학을 인문학보다는 더 수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문학적으로 좀 사고가 좀 잘 된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여기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건 상당히 개별적인 거라서 아이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냥 딱 단적으로 말해볼게요. 경희대 인문체능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문 문제가 어려워요. 사회계열이 더 쉬워요, 문제가. 네. 그리고 이제 건국대가 의외로 문제가 어렵습니다. 건국대가. 사실은 제가 여기다 넣었다가 뺐어요, 이 밑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문제는 좀 어려운데 어떤 문제는 좀 덜 어려운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뺐어요. 만약에 이거 풀리면은 얘네가 최저적이지만 내신이 계속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내신 등급 낮은 애들한테 한번 풀어봐라, 도전해봐라. 또는 이제 독서나 독서 공부를 좀 해왔던 친구들한테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의외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숭실대 인문계열도 문제 좀 어렵고요. 단국대가 원래 안 그랬는데 최근 3년 사이에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제시문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갖고 이게 수능 체제도 없는 학교인데 이게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걸려요. 자, 난이도 중인 학교들. 오히려 성균관대가 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양대 인문사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경희대 사회계열 비슷한 급의 이제 문제들이고 홍익대 숙명여대 비슷합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논술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난이도 중. 아까는 기본형 문제들 그런 걸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여기 있는 학교들을 내가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난이도 하이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하하. 아주 좋아요. 우리도 되게 좋은 게 아이들한테 이게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부를 또 시키면은 애들이 이거 잘 따라와요. 왜? 그리고 동국대는 약간 독특하기는 한데 요거 문제 유형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독성여대가 문제가 살짝 길어지기는 했으나 문제가 상당히 평이합니다. 이제 진짜로 수능 성적으로 볼 때는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독성여대 공략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독성여대는 쉬운데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서울여대는 도표 문제도 들어가 있어서 보통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은 이제 수능에서 수학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수학을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은 통계 도표를 또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여대를 권하고 싶으나 이제 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논술 문제 경향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논술 수업에서 아까 플래닝 가까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수업이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고쳐쓰기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을 하실 때 뭐냐면은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논술 학원에 보내면은 논술 그냥 끝나겠지. 우리 애가 논술로 대학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오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논술 이외에 얘 할 거 많기 때문에 다른 거 과제 주지 않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논술 없어요. 그렇게 해서 논술 가실 생각을 하시려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늘어요, 실력이. 시간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소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1번, 2번 문제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1번 하고 나서 1번 첨삭하고 그 첨삭해서 대면해서 다시 고쳐쓰기 시키고 아까 완벽한 답안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첨삭을 고쳐쓰기를 안 하고 첨삭만 하고 끝나면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완벽한 답안이 안 나오는 게 처음 시작해서부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좋아지질 않아요. 왜? 문제는 계속 바뀌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오답 노트 갖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오답 노트 만들어가면서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한 걸 고치지 않는 실력이 안 나거든요. 논술도 똑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부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보면 애들 가르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은 사실은 원리적인 건 다 똑같아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근데 요거 이런 시간 안 들이자 수업 시간에 다 쓰고 가면 좋은데 수업 시간에 다 못 썼을 때는 집에 가서 고쳐쓰게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논술로 대학 가겠다. 이 양심 없는 녀석. 너는 진짜 털났구나. 안 돼. 진짜 안 돼요. 붙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 붙는지 아세요? 진짜 열심히 써요. 아까 제가 한양대 상경 떨어졌다는 애 있잖아요. 걔 3반수였어요. 3반수. 그러니까 뭐냐면 재수 때는 그냥 통으로 재수를 했는데 이제 3학년 때, 두 번째 해는 복학을 했어요, 학교를. 그래서 복학을 하고 다니다가 여름방학 때 또 논술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재학생 때는 논술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수업을 거의 2배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수업을. 2배속으로 돌리는데 고쳐쓰기를 시키면은 고쳐쓰기를 집에 가서 또 써오고.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걔가 학교를 3개를 갔었는데요. 연세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아까 한양대 상업. 이 세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서울시립대 그때 마지막 여기가 그 없는 거예요. 수능 최저.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난 그냥 학교 다니는데 일단 논술은 글쓰기니까 내가 도전을 하고 수학은 내가 그냥 원래 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이게 이제 상경계열 쪽에 학교로 저 학과였단 말이에요. 2학년이지만 이렇게 하고서 나는 논술은 그냥 논술로 한번 해볼게. 수능 없이 해볼게 라고 해서 이렇게 써봤던 거예요. 서울시립대는 그 후보 4위였어요. 떨어졌어요. 아까 한양대는 잘못 냈잖아요. 연세대가 3명 뽑는 학과였어요. 거기에 이제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그거 보면은 얘는 2배속으로 돌린 거예요. 2배속으로. 그러니까 얘는 2배속으로 돌린 형편이 됐으니까 돌린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2배속으로 돌릴 때는 고쳐쓰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쓰는 애들하고도 이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논술 이미 생각했을 때 내가 정시로 간다? 좋죠. 정시까지 되면은. 정시는 최저만 맞추면 되고요. 일단 정시가 아니라 저는 논술을 쓸 때. 거기에서 지금 논술을 이미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연대만 쓰는 경우 제외하고서는 보통은 정시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논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술 거의 몰빵하듯이 투자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두 과목, 세 과목에서 최저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논술에다가 진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엄청 늘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고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답안을 완성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답안을 완성을 했는데 잘 완성을 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안을 완성을 해보고 아 이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지금 날 칭찬해 주셨구나 라고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썼더니 칭찬해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다음번에 글 쓸 때 그걸 반영을 해서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그래서 꼭 이 완성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 안 올 수도 있고 다른 학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학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쳐쓰기 안 하고 그냥 강의 듣고 오면은 그냥 자릿수 채워주고 온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 마지막에 확 끌어올리는 것은 파이널 수업이에요. 파이널 수업. 왜냐면은 우리가 이때는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논술의 기본을 이제 배워가면서 다진다라고 보면은 요때는 뭐냐면요. 완전히 막 몰빵해서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능이 딱 11월 17일, 16일인가 이번에 17일인가요? 하여튼 목요일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틀 후에 이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거나 하루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학교들 토요일, 일요일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이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있어요. 외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이런. 근데 어머님들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때가 되면은 애들이 야 진짜 일주일만 참으면 돼 하고 논술 매진할 것 같죠? 얘네들 대학생이에요. 학교 갔다가
지각해요. 너 왜 빨리 와서 써야지? 그러면은 저 친구 만나고 오느라고요. 집에 가서 고쳐쓰기 하고 와야지. 집에 가서 영화 보고 왔대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수능 끝나면 마음이 풀어져요. 근데 이때 거의 몰아쳐서 공부를 하는데 외대 같은 건 거의 5회를 다 열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은 이제 띄엄띄엄 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월수금 열기도 하고 화목토 열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 왜냐면은 어차피 애들이 다 못 들어요. 힘들어서. 하나 쓰고 다음 거 쓰고 이러는데 집에 가서 고쳐 쓰기 하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주일만 버티면 되는데 그때도 노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서 되게 웃겨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이때 고쳐 쓰기를 하고 몰빵이하고 실력을 확 몰아치면은 이게 실력이 확 올라가요. 그때.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수업 꼭 챙겨서 이거 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 전에는 감각 잃지 않으면서 하기. 근데 예전에는 요즘에 그래서 파이널이 어떤 식으로 파이널이 아니라 정규반이 우리가 지금 클리닉 반이 보통은 10월 초에 끝나거든요. 9월 말이나 그랬는데 왜냐면은 10월 첫째 주부터 아까 이제 지금 더 빨라졌어요. 9월 추석이 이상하게 껴있어갖고 9월 23, 4일, 3일인가 이때부터 그 연세대 논술 파이널이 이제 그때가 논술 시험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신여대가 항상 연세대하고 앞뒤로 있거든요. 성신여대 있고 그리고 10월 초에 이제 홍대 뭐 이렇게 시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파이널들을 열기 때문에 정규반에서 빠져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 쓰는 학교 그 학교들을 쓰는 애들은 이제 그 파이널 수업들을 듣거든요. 그러면서 보통은 중단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파이널대로 열면서 그냥 정규반을 더 늦게까지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작년에 12월까지 열어달라고 해서 야 그건 안 돼. 10월 말에 끝내. 하고서 너 수능 공부 하라고. 왜냐면 최저는 일단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게 요즘 경향은 뒤에서 시작한 만큼 애들 뒤에 가면 더 초조해 느끼면서 더 많이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작할 때 빨리 시작을 해갖고 고쳐쓰기. 어떤 어머니들 그래요? 학원을 2번 가면 안 될까요? 2번 가도 돼요. 2번 가도 되는데 2번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고쳐쓰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 내는 거 열심히 따라오고 그러면은 실력은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요것들 이제 생각을 하시고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어요. 논술은. 이해되시죠? 그죠? 네, 당장 예단하지 않기. 이건 뭐냐면요. 진짜 안타까운 사연. 자퇴하겠다고 온 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상담을 왔어요. 이제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제가 뜯어 말렸어요. 뜯어 말리고서, 이제 엄마는 당연히 자퇴 반대. 보통 다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 정시 몰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정시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몰빵을 해서 하는 게. 그래갖고 말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3학년 내내 논술을 와서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논술 실력이 점점 좋아졌어요. 학교에서 내신도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신도 제가 잘해서 그러니까 사실 학교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닌 거죠. 내신도 그 반영될 때 잘했어요. 수능 시험 보고 나서 가채점 하잖아요. 그죠? 가채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논술 시험은 그냥 무조건 보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 저 떨어졌는데요. 왜 너 떨어져서 가? 왜? 토요일, 일요일 갖고 너 돈 냈잖아. 가서 시험 보고 와. 훈련하고 온다고 저 생각해. 실전 경험이야. 하고 와. 근데 애들이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그래서 얘가 파이널 수업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빠갖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코로나 걸려갖고 작년에는 누워 있었어요. 그래갖고 연락도 못 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큰 연락을 했는데 세상에나 가채점 결과 보고 안 갔대요. 시험을 하나도 안 갔어요. 성대부터 썼는데 근데 성대부터 다 맞췄어요. 최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애들만 믿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시험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 얘는 재수한 친구인데요. 작년에 딱 시험 보고 나서 동국대 시험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얘 시험 안 보러 가도 될까요? 왜요? 자기가 동국대 왠지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가채점인데요. 그래서 네가 정시로 가도 어딘데? 동국대인데요. 근데 왜 동국대 시험 안 보러 가? 이걸로 수시로 붙으면은 마음 편하고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너 가 했거든요. 다 떨어지고 동국대 하나 붙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다행이라고. 그때 시험 안 보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시험 안 본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재수한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쫄아갖고서 애들이 선생님 저 이번엔 낮췄을게요 해놓고서 또 시험 가채점 해보니까 좀 괜찮잖아요. 그럼 또 기고만장해갖고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가채점 한 것보다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논술 전형 썼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진짜로 내가 확실하게 내가 뭐 성대 정도 논술을 해놨는데 나 연대 진짜 붙을 점수야 라고 하는 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다 가는 게 좋아요. 예, 가채점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가채점으로는 딱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일단 그거 애들만 믿고서 안 가면 안 되고 끝까지 해볼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논술은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